안녕하십니까. 군포지센병원 한방과장 장수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환자분들이 항암 중에 많이 겪게 되는 혈수판 감소증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수판 감소증은 항암 중에 암 환자분들이 자주 겪게 되는 부작용인데요. 이 부작용에 대해서 의외로 의과 치료가 수혈의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방치료가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치료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혈수판 감소증의 한약 치료인데요. 첫 번째 혈수판 감소증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특히 이제 항암제 유발 혈수판 감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러한 혈수판 감소증에 이제 한방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대표 한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중에서 이제 당기볼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당기볼탕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귀비탕과 가미계비탕이란 한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십전대부탕, 인삼양탕, 보중익기탕이라는 한약에 대해서 이런 혈수판 감소증에 도움되는 한약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수판 감소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혈구, 혈소판, 빈혈관계된 헤모글로빈 이런 설명들을 좀 간혹 들으실 텐데요. 우리 몸의 골수 세포에서는 조혈모 세포에서 백혈구도 나오고 그리고 혈소판이라는 거 나오고 적혈구도 나옵니다. 그리고 림프구라는 걸 통해서 암 면역의 핵심인 NK세포, T세포, B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골수에 의해서 골수의 기능이 이런 백혈구도 내보내고 혈소판, 적혈구 이런 것들도 면역과 다 관계된 게 이 골수인데 항암을 하시게 되면 이 골수가 빨리 분열하는 세포에 속하기 때문에 이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면 필연적으로 백혈구도 감소될 수 있고 빈혈이나 혈수판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특히 혈수판 감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소판은 인체에서 정상은 한 15만 개에서 35만 개 정도가 1ml에 존재하는데요. 혈류에 따라서 이 혈소판이 몸 전체를 순환하게 되는데 평균 한 일주일 정도, 약 한 8에서 9일 정도를 살게 됩니다. 이외에 노화된 혈소판은 간과 비장에서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을 갖고 있는데요. 혈소판의 기능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왜 혈소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출혈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코피가 나거나 또 때로는 항문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이런데 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럼 인체에서는 이 혈소판이라는 것이 이 지혈과 응고하는 작용으로 그러니까 출혈을 냈을 때 이렇게 데일밴드처럼 딱 이제 안쪽에서 붙여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지혈과 응고 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혈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소판이 이제 떨어져서는 이 지혈과 응고작용이 안 돼서 출혈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체는 이제 한 15만 개 또는 개별적으로 한 13만 개에서 15만 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 13만 개에서 15만 개 이상이 돼야 이런 혈소판 감소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혈소판 숫자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혈소판은 이제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백혈구 감소증에도 빈혈에도 다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혈소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혈과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혈소판 숫자가 줄어든다면은 그 등급에 따라서 가이드가 좀 달라집니다. 보통 15만 개에서 7만 5천 개 사이를 1등급 혈소판 감소증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암이나 방사요법을 좀 주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10만 이상이면 중증의 출혈 위험은 좀 적게 됩니다. 5만에서 7만 5천 사이면 2등급이라 하는데 요 사이에도 대부분 출혈까지는 하지 않고요. 5만에서 2만 5천 사이면 3등급인데 이런 5만 이하인 경우에 특히 이제 수술일 경우에는 종종 출혈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라 좀 복잡해지고요. 2만 5천 아래면 4등급이라 해서 만약 2만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자연 치료에서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이제
항암 자체는 당연히 못하고요. 빨리 혈소판을 회복하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출혈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특히 고형종양에서는 이런 경우에 혈소판은 최소 한 10만에서 일단은 위일 때 좀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소판 수혈인 경우에는 보통은 4만, 5만 사이는 이상이면은 대부분 치료를 하지 않는데 보통 경계적으로 혈소판 수나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 치료했을 때는 한 4만 이상을 보통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할 때 혹시나 위험하지 않게 하려고 예방적 수혈을 하게 되는데요. 예방적 목적의 수혈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혈소판 감소증이 있을 때 보통 시행을 하게 되고 그러나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만성 혈소판 감소증에는 시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목적이라는 것은 항암 같은 경우를 할 때 미리 이제 예방적으로 혈소판을 올려서 출혈의 위험을 좀 줄여서 항암을 좀 하려고 할 때 보통 예방적으로 이제 혈소판 수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 혈소판 감소증이 있다 해서 계속적으로 수혈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경우에 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방 목적으로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현재 증상은 없는 즉 출혈을 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예방적으로 혈소판 수혈을 하는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암 환자인 경우는 보통 만을 보통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만 이하면은 무조건 수혈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데 라는 그런 가이드가 있고요. 만약에 수술일 경우에는 한 4만에서 5만 정도 사이에서는 예방적인 수혈을 하는 것을 이 아래에 떨어진 경우에는 미리미리 수혈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수혈의 최신 권장은 우리 아스코라든가 NCCN 가이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혈을 하지 않는 경우 예방적인 수혈은 한 만회로 떨어진 경우에는 예방적인 수혈을 하게 되고요. 발열이나 폐혈증이나 또는 항암을 한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이런 고위험 경우에는 15,000 아래에 예방적 수혈을 하도록 가이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등도의 이제 출혈이 있거나 점막의 출혈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2만 아래에서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 항암 외에 어떤 점막염이나 폐혈증 동반 시에 이렇게 2만 아래에 예방적 수혈을 하는 것을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수혈을 하는 경우는 이제 수술인 경우에 특별하게 좀 더 엄격하게 좀 가이드를 잡고 있고 어떤 침습하는 어떤 시술과 같은 걸 하거나 기관지경이나 이런 거 할 때 2만에서 5만 사이에 시술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 이상에서도 일단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혈소판은 지혈에 관여하기 때문에 혈소판 감소는 출혈을 나타나기 좀 쉬운데 일반적으로 이제 혈소판 감소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혈액 검사를 하고 나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보통 환자는 잇몸에서 출혈이 난다든가 또 피부에 멍이 증가한다든가 또 코피가 난다든가 피부에 이렇게 자반증이 생겼다 이러면은 혹시 혈소판 감소증이 아닌지 혈액 검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항암 중인 분들이 만약에 코피가 난다 하든가 객혈을 냈다든가 잇몸에서 출혈했다든가 멍이 들었다 이러면은 가장 먼저 저희들이 하는 일은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지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한 8에서 9일 정도 혈액을 돌게 되고 그 외에는 이것이 이제 식세포 작용으로 이제 처리되는데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는 원인은 일단 혈소판 자체가 생성이 감소되는 경우 비장에서의 구열이 증가하거나 파괴가 증가하는 경우인데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룰 거는 이제 생성이 감소하는 즉 골수가 부전 즉 골수 기능이 좀 떨어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약물에 의해서인 경우인데 대표적인 항암제가 있고 또 일부 항생제가 이런 혈소판 감소를 유발하는 골수 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골수에 이제 암이 있는 경우, 흔히 척추에 전이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골수 기능이 떨어져서 혈소판이 생각보다 빨리 오르지 못하는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성이 감소되는 경우이고요. 그 외에 파괴가 증가되는 경우인데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면역성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자가항 제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오게 되고요. 또 비면역성인 경우에 파괴가 증가한 경우에는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번발성 혈관 내 응고증이라는 이런 증상이나 폐혈증, 이런 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가 증가해서 비면역성으로 혈수판 감소가 오게 되고, 이런 생성 감소나 파괴 증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춰서 가이드에 맞춰서 혈수판 감소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혈수판 감소성이 그래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암 환자분들이 어떠한 유형인지, 이렇게 단순히 항암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예전부터 이제 출혈을 했던 경우도 간혹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제가 만났던 환자분 같은 경우는 혈수판 감소증이 해결이 안 돼서 항암을 하고 나서 혈수판 감소증이 해결이 안 돼서 거진 1년가량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항암을 못하고 이게 전이가 됐던 안타까운, 이제 원래는 3기였는데 4기로 전이 됐던 환자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혈수판 감소증을 치료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잘 안 올라서 추가적인 어떠한 검사를 했더니 이제 면역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는 복합성이죠. 면역세포의 자가 면역에 의해서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의과 치료에 같이 해서 한방 치료했더니 다행히 호전이 돼서 그렇게 병합돼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혈수판 감소증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항암제 유발. 그 중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생성이 좀 감소된 이런 골수 기능이 떨어져 오는 항암제 유발 혈수판 감소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 유발 혈수판 감소증은 일반적으로 항암을 하면 지난 시간에도 이제 백혈구 감소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드렸는데요. 혈액에 대한 부작용, 혈액 독성이라 하는데, 항암제가 이렇게 골수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빨리 분열하는 세포, 특히 골수 세포를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혈구, 그 중에서도 호중구 감소가 가장 빈도가 높고요. 일반적으로 호중구 빈도가 따라와서 혈수판 감소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중구 감소와 혈수판 감소, 즉 백혈구 감소와 혈수판 감소가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항암 중에 흔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이 발병률은 어떠한 항암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높은 비율로 항암제 중에 높게 나오는 항암제는 젬스타빈이라는 항암제나 백금 기반의 항암이라 해서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옥살리플라틴, 끝이 이제 플라틴이라는 단어가 붙는 게 백금을 표현하는데, 이런 항암제를 하면 유독 이런 혈수판 감소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외에 이제 도세탁셀, 파클리탁셀이라고 해서 탁생계 항암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백혈 감소증과 특히 혈수판 감소증이 같이 많이 오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혈 감소증을 잘 유발하는 항암제인데, 이런 것들이 혈수판 감소증도 같이 오게 됩니다. 이게 한 개씩도 이런 백혈 감소나 혈수판 감소증이 오게 되는데, 이게 2개, 3개가 묶여서 복합적으로 항암하시는 분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더 자주 그런 혈수판 감소증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옥살리플라틴을 포함하는 요법인 젤록스라고 해서 젤로다라는 항암제를 보통 먹고 옥살리플라틴을 주사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같이 한다든가 폴폭스라는 항암제, 이런 항암제들은 보통 소화기 암에서 이 젤록스나 폴폭스 같은 경우는 소화기 암, 즉 위암, 대장암, 췌장암 이런 항암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항암제들인데요. 이런 경우에 혈수판 감소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평상시 만약에 이제 혈수판 수치가 이제 보통 5만 이상일 때가 많이 좀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데,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는 임상 증상, 특별한 출혈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보통 휴약을 하고, 즉 항암제를 좀 쉬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수치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치료나 또 저희 한방 치료가 병행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항암 중인 환자가 얼마나 자주 혈수판 감소증이 오는지를 통계가 낸 것이 있는데, 고형암이 있는 6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혈수판 숫자가 21.8%에서 10만 아래인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등급은 한 3.6%, 4등급은 한 3.3%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카보플라틴이라는 백근계 항암에서 유독 이런 혈소판 감소증이 한 82%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카보플라틴이라는 항암이 특히 골수 손상이 좀 심한 항암이기 때문에 만약에 카보플라틴 항암을 하신다면 한방의 도움을 이제 같이 받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보플라틴은 보통 제임스타빈이나 파크리탁셀 같은 항암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 여성암, 자궁암이나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이런 항암을 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흔하게 하시기 때문에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항암, 지금 말씀드린 카보플라틴이라고 하는 항암이나 제임스타빈을 같이 쓴다든가 단위로 쓴다든가 또 시스플라틴과 알림탄은 보통 폐암에 많이 쓰는데 그런 경우나 알차비라고 하는 혈액암이나 그다음에 독소르비신, 시크로포스파마이드 이런 보통 여성암에 주로 많이 활용하는 유방암이죠. 유방암에 쓰는 항암이나 폴폭스 이런 경우에 어쨌든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항암을 하고 혈소판은 일반적으로 7일째 감소하기 시작해서요. 그리고 14일째 최저치에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28일에서 35일째 점진적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소판 감소증은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항암을 주기별로 계속하면 아무래도 이 회복 시기가 훨씬 더 늦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혈소판 감소증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암 환자에게 되게 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런 항암을 할 때 항암의 용량을 빈도를 제한하고 그런 이제 두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 혈소판 감소증이 좀 자주 발생한다면은 이 항암을 표준 치료를 원 용량대로 못하거나 좀 빈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표준 치료를 완수를 위해서 한방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소판 수가 10만 미만인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암이나 방사선요법을 좀 주의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 아래로 떨어질 때는 좀 주의해서 좀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젬시타빈이라는 항암제를 좀 예로 들었는데요. 젬시타빈의 설명을 보면 혈소판 수가 10만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매 주기마다. 그래서 젬시타빈 항암은 만약에 10만 안에 자꾸 떨어지면 용량을 줄여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가이드가 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만 이상일 때는 100%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10만 아래 5만이면 한 75%, 만약 5만 아래로 떨어지면은 항암을 못하고 연기하는 것이 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항암을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혈소판 감소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한 출혈이 나타나지 않는데 만약에 어느 날 담당 혈액조직내과 선생님이 좀 혈액 수치 때문에 항암을 연기하게 됩니다. 이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러면은 이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이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젤로다람 먹는 항암도 보통 소화기암, 위암, 대장암 이런 경우에 많이 활용하실 텐데 또 유방암에도 쓰고요. 역시 혈소판 수치가 7만 5천 이하로 떨어지면 복용을 중단해야 된다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암종의 항암제가 혈소판 이런 가이드를 받고 있고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지면 좀 중단하거나 시기를 늘리거나 용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 백근계 항암제 옥살플라틴 항암은 5만 이하로 발생하면은 그 수치가 이 가능한 수치가 돌아갈 때까지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항암제별로 이렇게 혈소판의 수치에 대한 가이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암 치료하시는 의사님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가장 첫 번째 항암이나 방사선의 일반적인 용량을 강도를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수혈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혈도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런 예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면 이제 항암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다음에는 항암을 좀 줄이거나 방사선을 좀 줄여서 강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또는 아예 그 항암제를 치료를 배제하거나 방사선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의과의 유일한 치료는 수혈입니다. 수혈이 종종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 역시 제한이 있다는 거죠. 많이 떨어져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 자체의 용량을 줄이거나 쉬어야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는 혈소판 감소증의 수혈 위에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약물요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방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다행히 한방에 특히 한약에서 혈소판 감소증을 완화한다라는 여러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근거가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중국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암 치료, 즉 항암 치료나 이런 방사선 치료에서 유발된 혈소판 감소증에 한방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통합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효능은 좋은지, 안전성은 있는지 여러 논문을 분석한 메타 분석이 2025년에 비교적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한의학과 서양의학, 즉 한약과 서양의학을 병용한 치료는 서양의학 단독 치료에 비해서 이런 암 치료, 즉 항암 치료 유발 혈소판 감소증의 어떤 증상을 완화하거나 혈소판의 수치를 증가하고 혈소판 감소증의 지속 기간을 단축시키고 혈소판 생성 촉진에 이런 관련된 부작용이 최소화된다는 여러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메타 분석에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이 연구는 펀메드라든가 주로 중국에서 여러 가지 했던 여러 연구들을 총 33건의 임상 연구를 분석을 했고요. 그 중에 환자 2,443명을 대상으로 한약을 같이 병행한 실험군인에서 1,200명, 서양의학 치료만 한 1,100명을 가량을 서로 비교해서 분석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통합했을 때 유의미하게 높은 반응률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개 임상 연구를 봤더니 서양의학 단독 치료보다 항암제 유발 또는 암 치료 유발 혈소판 감소증의 반응률, 즉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 54%, RR 값이 1.54로 서양의학만 하는 것보다 54%가 더 이런 반응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50% 이상 더 확률적으로 더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한약을 병행하는 것이. 그리고 전반적인 반응률도 ORR 값도 이런 실험군, 즉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병행하는 것이 서양의학 단독 치료만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환자가 좋아지는 전반적인 반응률이 약 23%, 알라카 1.23으로 23%가 더 반응률이 좋았습니다. 또 최소 혈소판 수치도 이런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혈소판 수치가 유의하게 더 높았습니다. 그에 반해 이 서양의학 단독 치료하고 비교했을 때 한의학과 같이 병행한 치료가 이상 반응 발생률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서양의학 단속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감소됐던 것이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한약을 왜 써야 되느냐, 혈소판 감소, 특히 이렇게 항암 치료 중에 혈소판 감소증에 왜 써야 되는지, 결국 이런 건 여러 임상 연구들을 비교적 큰 연구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2,443명의 혈소판 감소증에 중국에서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봤더니 20년간의 통계를 봤더니 서양의학 단독 치료에 비해서 한약을 함께 서양의학 치료와 병행한 경우가 전반적인 반응률도 유의하게 향상됐고 혈소판 수치도 증가하였고 혈소판 감소증 지속 기간을 단축시켰고 이상 반응 발생률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병행한 게 서양의학 단독 치료에 비해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는 것이 최근까지 나와 있는 메타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한약재들이 좀 도움이 됐는지를 좀 자세하게 지금부터 좀 다뤄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환기가 백혈감소증에 많이 도움된다. 그래서 환기를 차처럼 많이 이제 다려 드시면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도 올라가고 그에 반해서 또 그에 함께 백혈감소증에도 항암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가이드를 드렸는데요. 이 환기하고 이 감초하고 같은 이런 화합물이 TPO 수치를 조절해서 이 혈소판 감소증의 어떠한 환자의 혈소판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한약재 중에 단삼이라든가 이런 약들이
세포 분할을 촉진해서 혈소판 생성을 향상시키고, 여러분이 이제 당귀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당귀라는 이 약재가 이 세포 분할을 조절하는 주요 신호기능을 조절해서 거액세포 성소를 지원해서 혈소판 감소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약재들 하나하나가 이런 연구가 기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한의사들한테 많이 처방되는 대표적인 약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혈소판 감소증, 그 중에서 이제 항암 중에 혈소판 감소증이 온다면은 일반적으로 한의사 선생님들은 당귀보혈탕이라든가 감유귀비탕, 십전대보탕, 임상양유탕, 보준이탕 같은 약들을 흔히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대표적으로 항암제 유발 혈소판 감소증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당귀보혈탕이라는 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의 충칭의 다핑병원 종양과에서 2025년 비교적 최근에 나와 있는 연구입니다. 암을 갖고 있는 악성 종양의 항암 중에 유발된 혈소판 감소증의 2차 예방에 한약의 이 당귀보혈탕이라는 약이 도움이 되는지 무작위 임상 시험을 한 건데요. 이 당귀보혈탕은 항암 화학요법 유발 혈소판 감소증의 추가 발생을 좀 예방하고 용량 조절이라든가 항암요법의 중단, 또 요법 변경 같은 항암요법의 이런 항암의 어떤 자체의 어떠한 부작용을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이런 2차적인 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이면서 상당히 경제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중국의 병원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등급 이상의 이 항암제 유발 보통 혈소판 감소증 병력이 있는 90명의 환자를 모집을 해서 당귀보혈탕을 이런 항암과 함께 병행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당귀보혈탕이라는 약은 사실은 당귀하고 항귀 이 두 개로 이루어진 걸 일반적으로 당귀보혈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당귀나 항귀라는 약재 자체가 혈소판 감소증을 회복하는 기초적인 연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한방에서는 당귀보혈탕이라고 해서 이 환기, 당귀 이 두 개만을 이용한 약을 보통 땀이 많이 날 때 보약으로 사실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앞부분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십전대보탕이라든가 인삼양해탕, 보준이탕 이런 약들의 공통점이 뭐냐? 귀비탕 이런 약들의 공통점은 환기하고 당귀라는 약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환기나 당귀라는 게 조혈작용을 많이 회복하고 면역을 높여서 암을 억제한다는 기전이 많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는 정확히 말하면 당귀보혈탕 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귀와 항귀를 20g, 100g 모두 5대1 비율로 이렇게 넣고 그 외 백편두, 산약, 계열등, 태자삼은 인삼을 중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태자삼입니다. 그다음 진피 이런 약들이 추가로 5개의 약초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조혈작용에 좀 도움된다라고 기초 연구가 된 약초인데요. 그래서 원래인 당귀보혈탕이라고 하는 당귀, 항귀와 이런 5가지 약초를 추가한 당귀보혈탕 가감이라 하시는데 이 약초를 달여서 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는 치료관 대조군의 특징은 항암이나 항암 치료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뼈전이 환자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고 방사선 치료 중인 환자, 없는 환자 항암 중에도 하나 쓴 경우, 2중, 3중으로 항암을 쓴 경우 이전에 또 이런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던 경우 한두 번이나 세네 번 있었던 경우를 다 포함해서 암은 주로 호흡기암이나 소화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혈소판 감소증을 이 당귀보혈탕을 쓴 것과 안 쓴 거를 봤을 때 이 3등급, 4등급을 보니까 유의하게 안 쓴 거에 비해서 이 당귀보혈탕을 쓴 분이 좀 감소한 것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정도 되면 보통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수혈을 해야 될 정도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좀 예방해서 좀 할 수 있다라는 거,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연구에서 보면은 이 치료군, 즉 당귀보혈탕 가감을 썼더니 이 3등급, 4등급의 혈소판 감소증 발생률이 약 한 6%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4등급 한 2%, 3등급이 한 4% 정도 비교적 적게 발생했는데 그냥 이걸 하지 않은 거는 57%까지 발생했습니다. 3등급은 44%, 4등급은 13%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3등급, 4등급 혈소판 감소증을 이 당귀보혈탕 가감이
항암제가 좀 예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조군에서 혈소판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그 외에도 빈혈에도 얘는 효과가 있어서 빈혈을 항암제별 빈혈도 감소하는 것이 좀 보고됐고, 다만 이 약물은 백혈구 감소증은 크게 감소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볼탕 가감제는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을 완화하는 데 유의성이 있다, 이런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치료군과 대조군을 봤더니 항암제를 용량을 좀 줄이는 것도 좀 이쪽이 치료군이 더 적었고, 요법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것들이 유의하게 안 쓴 거에 비해서 요 단기볼탕 가감이 유의하게 더 적었다는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표준 치료를 완수율을 좀 더 높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다른 부작용이 대조군과 치료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복부 팽만감 정도가 더 흔했다라는 그런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한 1, 2등급 정도의 이상 반응이어서 큰 차이는 없었던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단기볼탕 가감 이 처방은 이 악성 고형암 환자의 항암제 유발 혈소판 감소증에 유의미하게 2차적인 예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썼을 때 항암제를 좀 줄이거나 용량을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변경하는 것들을 유의하게 줄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단기볼탕이 이런 항암제 유발 혈소판 감소증의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약으로 그렇게 임상 연구가 됐다라고 상당히 임상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미기비탕, 기비탕이라는 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비탕이라는 약은 암 환자분들한테 저희들은 보통 수면장애, 보통 몸이 차고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이 수면장애 있을 때 보통 사용되는 약이 기비탕이라는 약입니다. 또는 이제 여성분들 갱년기 장애나 또는 이제 이상자궁 출혈이라 해서 생리불순이라든가 출혈에 보통 저희 쪽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출혈을 줄여준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혹시 이것이 이제 지혈작용이 있는지 좀 연구해 본 건데요. 이 기비탕이라는 약을 썼더니 기비탕, 가미탕 모두 유의하게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는, 특히 이제 기비탕이 현저하게 이런 실험 연구상 혈소판이 올라가는, 혈소판이 줄어든 경우에 보다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가미기비탕이라는 약이 많이 혈소판 감소의 임상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의사들이 이제 혈소판 감소증에 이제 가미기비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난소암 항암 중에 가미기비탕을 투여했더니 안 투여한 군에 비해서 혈소판 감소가 좀 정도가 적고 회복도 빠르더라는 임상 연구인데요. 바로 이 연구입니다. 2017년에 일본의 니가타시 종합병원의 산부인과에서 나와 있는 한 연구인데요. 진행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가 항암을 받을 때 이 가미기비탕을 썼더니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을 완화하고 수혈의 필요성의 위험도 줄일 수 있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임상 연구라 할 수 있는데요. 니가타 암센터 병원의 산부인과 팀에서 한 연구인데요. 후양적 파일럿 연구였고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 병원에서 재발 난소암에 있었던 환자 항암을 할 때 보통 가미기비탕을 전후로 13주기나 16주기를 받는 동안에 3등급 이상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한 환자들 대상으로 9명을 대상으로 이 가미기비탕을 쓰고, 특히 이제 빈혈이라든가 백혈 감소증, 특히 혈소근거나 혈소판 감소증이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하려고 하루 3번 이 항암 중에 가미기비탕이라는 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하고 14일째부터 일주일에 2-3번 혈액 검사를 해서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또 매일 검사하거나 이틀에 한 번씩 검사해서 혈소판 감소증이 회복이 되는지를 좀 검사해 봤는데요. 1번부터 9까지 9명의 이제 이 난소암 재발성 남소암 환자한테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4기에 재발된 경우는 4기로 준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파크릭탁셀, 카보플라틴, 또 이 베바시즈맙이라는 표적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임스탑이라는 항암제도 이 난소암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항암제도 쓰였고, 또 독소르비신이라고 하는 리포선 독소르비신이라고 하는 이 항암제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9만자한테 또 하였고요. 이 경우에 가미탕을 제외하고는 골수억제 기여하는 어떤 치료법도 안 쓰고 순수하게 가미기비탕이라는 한 약만 써서 도움이 되는지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미기비탕을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항암 중에 이런 것을 흡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최저 헤모글로빈 수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은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둘 다 한 8.3 정도 가미기탕 사용 전과 후는 비슷했는데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나냐면 빈혈에 대해서는 항암을 하는 동안 기준치에서 최저치까지 차이점을 봤더니 사용 전에는 한 1.8인데 사용 후는 1.0, 즉 가미기탕을 사용했더니 최저점하고 이제 변화를 됐을 때의 비교가 유의하게 가미기비탕이 빈혈을 좀 더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미기비탕을 사용한 후에 상당히 빈혈이 모든 항암 중에 사이클 동안 빈혈의 어떠한 검소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 가미기비탕은 빈혈에는 항암 중에 도움이 된다,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외에 혈소판 수치는 가미기탕 2에 약간 정도 올라간 걸로 이제 가미기탕 사용 후에 올라간 걸로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이 혈소판 수치 변화량 역시 이 가미기탕 투여 후에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가미기탕을 사용한 후에 이 사용 후에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들이 사용 전에는 한 12만 7천 정도. 요거는 이제 원래 정상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투여 후에 어떤 변화량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이게 더 많이 변화됐다는 거고 사용에는 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미기탕 사용 후에 유의하게 혈소판 수치가 감소되는 그 폭이 변화량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미기비탕을 사용한 후에 혈소판 또 복구에 필요한 날 역시 사용 후에는 5.8일 정도가 필요했는데 평균 사용 전에는 한 9.3일 정도가 회복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미기탕을 쓴 경우가 현저하게 이렇게 혈소판 복구가 더 빨리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것이 유의하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는 뭐냐면 빈혈에 대해서 이런 이 변화 정도는 가미기탕 사용 후에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소암 환자분들이 만약 빈혈이 자꾸 항암제에 발생한다, 가미기탕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만약 그분이 너무 기력이 없고 불면증까지 있다, 그러면 더 적응증이 됩니다. 다만 몸이 좀 찬 경우고 소화력이 좀 떨어진 분한테 더 맞는 약이 가미기비탕을 할 수 있겠고요. 얘는 백혈 감소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호전 감소에는. 그런데 혈소판 감소에는 이 가미기탕 사용 후에 최하점의 사용 전후가 크게 완화가 되었고 또 가미기탕을 사용한 후에 이런 최저점에서의 어떤 회복 일수가 훨씬 더 빨리 회복 일수가 이제 빨리 회복이 됐기 때문에 가미기비탕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에 비해서 이제 가미기비탕을 써서 부작용 어떤 게 있느냐, 이 9명을 썼더니 가벼운 이제 복통이 1명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것이 뭐 간독성이나 신장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가미기비탕 그 해결을 복통만 해결된 그 예를 썼었기 때문에 가미기비탕을 쓴다 해서 그런 걱정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산부인과 팀에서 결론은 이 항암 중에 특히 이제 재발성 난소암 환자분들한테 항암 중에 받는 환자의 가미기비탕은 빈혈과 혈소판 감소를 완화하고 수혈에 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는 보고입니다. 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는 체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이 재발한 이 난소암 환자에 썼을 때 다 이렇다는 거고 특별한 부작용도 그냥 가벼운 복통 정도가 나타났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받을 때는 몸이 좀 더 찬 분들한테 약간 불면이 있거나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훨씬 더 이 약은 잘 맞는 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빈혈이 있거나 혈소판 감소증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 적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발이 많이 건조증이 있거나 땀이 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더 맞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어떤 연구가 임상 연구가 있냐면 요로상피암인 경우에 이제 아까 제가 젬스타빈이라든가 시스플라틴이 같이 쓰면 이 각각도 혈소판 감소증이 있다 말씀드렸죠.
요로 상피암에 비뇨기암에도 요걸 보통 기본요법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혈소판 수가 10만 이하가 된 15명한테 가미계혈탕을 투여해봤더니 투여 후에 혈소판과 혈소판 최저치가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임상연구가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로 상피암, 비뇨기암 환자들이 만약에 제임스타빈이라든가 시스플라틴을 같이 하는 요법을 쓰면 혈구 감소가 많이 오는 항암이니까 한 방을 같이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혈소판 감소증의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파괴 중에 면역 매개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한약이 도움된다라고 하는 임상과 기초 연구가 있는데요. 귀비탕이 이 면역 매개 혈소판 감소증에 보통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혈소판을 증가시켜서 정상 수준을 회복한다는 실험 연구가 있고요. 가미귀비탕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연구에서도 이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에 이런 면역 매개 혈소판 감소증에 약 한 20% 정도에서 유효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발성으로 이 면역 매개 혈소판 감소증이 있던 경우를 하더라도 도움되는 한약이 있으니 의과 치료와 병행해서 하시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연구는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는 이제 일본의 의사 선생님께서 재발성 난소암에 이제 아까 가미기비타이라는 약이 도움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발 난소암에 보통 제임스타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단독 투여를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골수독성에 의해서 이 혈소판 감소증에 이 제임스타빈이 유해 현상이 있는데 수혈류에는 유효한 치료법이 없다. 즉 의과에서는 이 현대의학, 서양의학에서는 수혈류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 가미기비탕이 이런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에 한 20% 유효하다는 효과가 있고 해서 이 제임스타빈 투여에 좀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이 환자를. 그래서 한 2등급의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이 환자가 그런 게 발생해서 가미기탕을 썼더니 혈소판 감소증도 좀 저하되고 이 항암 중에 의식 변화, 이 가미기비타이라는 약 자체는 마음의 불안증이라든가 우울증 같은 거, 불면증에도 도움되는 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유효했던 그런 경험인데 59세 여성이었는데 항암 1번, 첫 번째부터 혈소판 감소증가 있었고요. 제임스타빈. 그래서 8번 쓸 때 적당히 쉬었다가 줄였다 항암을 이렇게 했는데 9번째부터 가미기비탕을 취했더니 혈소판 감소증의 저하가 감소가 저하됐다는 거죠. 17번째까지 계속해서 투여했는데 이제 투여 중에 암은 안 자라고 안정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가미기비탕은 제임스타빈 투여 후에 혈소판 감소하고 전신 증상까지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 불안증까지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즉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는 그런 직내 보고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의사 선생님, 모토 요시하루라는 혈액종내과 선생님인데요. 3기 결장암 환자분이 젤로다하고 옥살리플라틴, 앞에서 제가 혈소판 감소증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항암제들이 젤로다나 옥살리플라틴이라 했는데 이렇게 대장암에 쓰는 항암입니다. 3기인 분인데 요거를 했더니 혈소판이 정상 범위부터 5만에서 6만까지 감소된 거죠. 그래서 옥살리플라틴의 용량을 좀 감량하거나 중단해서 그때 한 8만에서 9만까지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 감량한 환자가 원치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의과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의사쌤이 혈액식내과에서 일본은 의사님들이 이 암치료에 한약을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한약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가미기비타라는 약을 하루 3번 14일치 2주분을 투여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가미기비타를 투여하고 나서 혈소판 수치가 일상적으로 10만을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썼을 때는 5만, 6만 좀 줄이고 이러면 8만, 9만이었는데 이 같이 썼더니 10만을 넘었고 또 불면증도 개선됐고 피로도 회복하는, 이게 사실 가미기탄 보약이거든요. 피로도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이런 젤록스라는 항암을 할 때 1단계 감량만으로도 8번 치료 과정을 무사히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준 치료를 완수할 수 있게끔 하였다는 것이 이런 사례에도 보고가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항암, 여러분이 흔하게 젤로다나 옥살리 같은 항암을 주위에서 하고 계신 분이
혈소판 감소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가미계 비타민 같은 약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정보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의 사례인데요. 같은 이제 대장암 3기분이었는데요. 역시 젤로다하고 옥살리플라틴을 8번 예정으로 이렇게 보조적으로 항암을 하려 했는데 6차를 하려고 했더니 혈소판이 한 86,000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항암을 못하고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오세요. 왜냐하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밖에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오세요. 이렇게 식사 잘하고 오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듣고 오셨는데 일주일 쉬었는데도 84,000이에요. 오히려 더 2,000 정도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대학병원에서 2주일간 더 쉬었다 오세요. 그래도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 항암을 그 중에 하나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항암 이런 현수막암 조치에 도움될 한약이 있다고 하는데 저 항암을 안 줄이고 좀 쓸 수 있는 한약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셔서 제가 뭐 쓴 거냐면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가미계 비타민 약을 쓰고 이분이 좀 빨리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십전대보타이라는 약 이따가 설명드리는데 둘 다 이제 좀 조혈작용이 있어서 혈소판 감소에 도움됩니다. 그래서 빠른 효과를 주려고 이 두 개를 같이 좀 일주일분을 하루 3번 복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먹은 후에 정상 수치가 제가 15만 이상의 정상이라 했잖아요. 또는 13만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15만 7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이거 정상이 됐네요 하고 원영양들 항암을 용량 감량 없이 썼고 그 뒤로도 이제 이분이 썼는데 이런 옥살리플라틴 항암을 쓰면 이제 손발저림 부작용이 있어서 그 뒤로는 인삼양액탄이라는 약을 같이 썼습니다. 인삼양액탄 역시 혈소판 감소증을 예방하고 감소증을 완화하고 또 플러스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손발저림을 예방하는 약이라고. 그래서 가미계비탕, 십전내부탕은 손발저림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약을 좀 바꿔서 써서 이분은 8번까지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30대예요. 30대인데 대장암이 왔어요.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입원을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주기가 3기인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모든 분이 다 간절하겠지만 나이도 너무 젊은 분이 어린아이가 있는 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더 각별하게 더 도와드리려고 했던 기억이 나고 다행히 표준치가 완수돼서 이분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은 십전대보탕, 인삼내탕, 보중이탕을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제가 자주 앞에서 설명했던 약이라서 좀 더 자세하게 하지 않고 좀 대표적인 설명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수억제 십전대보탕은 가장 대표적인 약입니다. 조혈작용이 좀 많이 도움된 약인데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가 일본에서 있었는데 10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는 십전대보탕을 안 주고요. 안 줬더니 빈혈도 있고 백혈구 감소도 있고 효중구 감소도 있고 혈수판도 최저치 57,000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카보플라틴이라는 백근계 항암을 썼을 때요. 카보플라틴 백근계 항암은 이런 백혈구나 이런 조혈구를 많이 떨어뜨리는데 보신 대로 혈수판도 많이 떨어뜨리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 이 카보플라틴이라는 항암을 할 때 십전대보탕을 같이 줬더니 원래 그러면 두 번째 하면 더 떨어져야 되는데 보신 대로 빈혈도 덜 떨어지고 백혈구도 덜 떨어지고 호중구도 덜 떨어지고 혈수판도 57,000 최저치가 9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10명 환자가 평균값이. 그래서 유의하게 혈수판 감소까지 완화했다라고 그래서 폐암 환자분들 혹시 이런 걸 하거나 특히 카보플라틴을 항암은 여성암에 특히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난소암, 자궁 내막암, 자궁경부암 환자분들 혹시 여러분이 카보플라틴을 항암을 하고 있다면 십전대보탕이라는 약을 많이 일본 의사들은 쓰고 있습니다. 항암 중에.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보통 양방은 이게 하나하나를 따로 치료하잖아요. 그죠? 백혈구 감소나 빈혈, 혈수판 감소 따로 치료하는데 한약은 이걸 같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요? 골수 기능 자체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약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얘는 이 카보플라틴의 혈중 농도를 높여서 항암 효능을 상승시키는 보호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전대보탕은 대표적으로 이 골수 억제를 유의하게 경감시키는 대표적인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삼양액탄이라는 약 역시 혈수판 감소에 도움이 되는
약인데요. 이 난소암의 여성암 케이스네요.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프라틴이라는 항암을 또는 카보프라틴이라는 항암을 하면 너무 골수독성이 심해서 이런 항암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인삼양해탕이라는 약을 좀 같이 쏘면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임상 연구를 이 자치의과대학 산부인과 팀에서 임상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프라틴, 시클로포스파마이드, 아드리아마이시아는 복합 항암을 하는데 하나하나가 다 골수독성이 좀 심한 항암인데 이 세 가지 항암을 하는 24명의 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의 환자 전체 26명을 대상으로 이 인삼양해탕을 투여한 경우 12명, 안 투여한 경우 대조군이라고 하는데 한 14명을 1대1로 비교해서 인삼양해탕을 투여한 경우는 하루에 3번 12주 이상 투여하고 안 투여한 경우에는 이제 그냥 경과만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백혈구나 적혈구나 혈소판 감소나 빈혈에 인삼양해탕이 도움이 되는지, 그 외에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혹시 문제가 있는지.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한약을 쓰면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문제가 될지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초기에 일본의 의사분들도 역시 이런 걸 걱정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임상연구라는 걸 해봐요. 기초연구도 하고. 그랬더니 이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는 거죠.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오히려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그래서 보통 간 기능이 떨어질 때,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나중에 나오지만 인삼양해탕이 보통 많이 활용이 의외로 되고 있습니다. 항암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 연구들이 그런 연구들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초기 연구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본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혈소판 회복을 하는지 봤더니 백혈구에는 큰 도움은 안 됐습니다. 이 복합항암에 인삼양해탕에. 근데 혈소판을 투여한 걸 봤더니 회복이 한 21일째 이전치 회복이 됐는데 투여 전치를 100으로 봤더니 양자 간에 즉 인삼양해탕 안 쓴 경우는 한 75.9% 정도가 혈소판 감소가 회복이 됐는데 21일째 인삼양해탕 투여한 거는 109.2%로 20일째에 더 많이 회복이 빨리 되더라는 거죠. 유의하게 회복이 됐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간기나 신장에는 이상이 없었고 심각한 부작용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대신 적혈구나 이런 빈혈에는 변화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이렇게 복합 항암을 한 경우, 여성암에 이런 시스플라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이런 복합 항암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혈소판 감소증이 온다. 그러면 인삼양해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임상연구에서 안전하고. 그래서 도움이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런 약을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삼양해탕은 대표적으로 조혈을 시키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줄기세포를 분화하고 촉진하고, 특히 혈소판에 대해서 회복 촉진 작용이 있다. 백혈구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됐지만 혈소판에 대해서 회복 촉진 작용이 있어서, 그리고 또 안전성이 상당히 높다. 이걸 쓴다 해서 간기나 신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 우리나라 대학병원 선생님이 일체 한약을 쓰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임상 연구가 있는지를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임상 연구가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가 되고 모든 대학에서 의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이것을 공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히 한약 쓰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 연구가 돼 있고 안전하다면 이런 혈소판 감소증의 환자들이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약 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약이 도움이 된다 할 수 없지만 모든 한약이 도움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임상 연구가 되어 있는 약은 비교적 안전성이 높아서 많이 저희 쪽에서도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는 식욕도 많이 촉진하는 효과가 있겠고 근력이 빠지지 않게끔 악액질이 덜 오게끔 하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항암 유발 혈소판 감소증에 인삼양해탕은 회복 촉진 작용이 있다. 특히 양방에는 혈소판에 대한 효과적인 약도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삼양해탕은 되게 의의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죠. 일본 의사들은 혈소판 감소증에 회복되는 약이 거의 없습니다. 양방에는. 근데 유일하게 수혈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자주 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인삼양해탕 했었더니 이 표준치료 안수할 수 있게끔 많이 올려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자, 이 경우는 이제 보주니타라는 약이 역시 여성암에 난소암에 했던 경우인데요. 지난 시간에 백혈감소증에 좀 자세하게 이걸 다뤄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보주니탕을 투여했더니 안 투여한 거하고 비교했을 때 백혈구 감소나 호주군 감소, 헤모글로빈 혈소판 감소, 백혈감소 증진에 쓰는 주사 모두 유의하게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입니다. 가와사키 대학에 있는 산부인과 팀에서 요거는 항암제에 좀 달라요. 앞에 있었던 항암제하고 좀 달리 요거는 파크리탁세라고 난소암에 했던 7개의 사례인데 파크리탁스가 카보프라틴 항암을 했던 경우는 이때 보주니탕이라는 약, 인삼연탕이 아니고 보주니탕 약을 이 항암제 투여 7일 전부터 4주간 투여한 그런 사례인데요. 투여 전과 투여하고 이제 서로 비교해 봤더니 백혈 감소나 호중 감소 다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감소폭이 더 낮아서 백혈 감소 때 쓰는 보통 철 아래에 호중과 떨을 때 하는 주사를 맞는 게 요거는 1.5개, 3.1개로 한 2배 정도 덜 맞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보주니탕이라는 약은 백혈 감소, 호중 감소증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지금 설명한 혈수판 감소에도 감소를 억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주니탕 투여군이 비투여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치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혈수판 감소증에도 도움이 되고, 빈혈에도 감소에도 억제돼서 백혈 감소들, 빈혈, 혈수판 감소 모두에 얘는 도움이 됐던 약이 보주니탕 약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소화기 증상이라든가 전신 원탁암에도 상당히 얘는 피로도 회복한데 이런 울렁울렁거리거나 소화기 장애나 식욕부진 이런 것도 개선도가 86.2% 정도까지, 오신고도 개선도 69%까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울렁울렁거린 것도 개선하고 식욕부진도 개선하는데 백혈 감소나 호중 감소나 빈혈에도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여성암에 카보프라틴, 파크리탁세 같은 경우 쓸 때 보주니탕 같은 약을 많이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저희가 쓰게 되고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백혈감소나 호중감 혈소판은 10전대부탕이 좀 더 효과가 더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연구팀은. 그래서 가능하면 10전대부탕을 1번 약으로 먼저 쓰는데, 다만 10전대부탕은 소화력이 좀 좋고 설사를 하는 경우는 못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0전대부탕을 쓰고,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이 보주니탕을 써서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 유발 혈수판 감소증에 왜 한방치료를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이유는 현재까지 수혈에 적절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의과에는 방법이 없어요. 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혈까지 갈 정도면 너무 골수 손상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유의한 치료법이 아직까지 의과에 없으니 한방치료를 연구를 일본 의사들은 또 중국 의사들 한 것이고, 도움이 되는 치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약이 혈수판 감소 억제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 그 외에도 얘네들이 보약들이 많기 때문에 피로 완화나 불면증 완화나 그 외에 식욕부진이라든가 또 빈혈이라든가 백혈 감소에도 도움되는, 같이 도움되는 약이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외에 NK세포나 T세포란 면역세포까지 같이 올리는 효과가 림프까지 있기 때문에 암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끔, 이런 한약을 써서 암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면역을 높여서 암을 억제하는 그런 BRM이라고 하는 생체 면역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표준 치료를, 즉 항암을 좀 줄이거나 용량을 감소하거나 쉬지 않도록 표준 치료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이런 혈수판 감소증에 도움이 되는 약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왜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약을 많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의과에 없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치료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대표적인 질환이 뭐냐? 일본 의사들이 얘기할 때 혈수판 감소증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혈수판 감소증, 특히 항암제 유발 감소증에 도움이 되는 한약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